상반기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인 110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해복구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야권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 둔화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장 49일째 이어진 장마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며 유럽이나 미국 기상 앱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고에 80km를 떠내려온 소 한 마리가 낙동강 둔치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반갑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 구사일생한 어미소는 오늘 새벽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잇따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지만 뜻밖의 논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봉사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의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 집이 5년 동안 88억 원을 모집했지만 할머니들을 위해선 2억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액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3차 추경까지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꼭 그것 때문만인지는 이제부터 따져볼 일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물난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큰 돈이 또 필요하고 반등기미를 보였던 수출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적자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리 재정 수지는 110조 5천억 원 적자. 역대 최대치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 수지도 90조 원 적자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6월 재정 수지는 과거 추세를 봤을 때 통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대응 등에 따라서 지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씀씀이가 커졌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3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데다 세금 납부 유예 등 정부 지원책까지 쏟아지며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전체 재정 적자 규모는 111조 5천억 원. 지난해에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재정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늘어난 지출에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도 아직은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만 벌써 9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7.10 대책 이후 가격이 더 뛰면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전용 100제곱미터형이 지난달 27일 8천만 원 오른 19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121제곱미터형도 종전보다 1억 3천만 원 오른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반포, 도곡, 잠실 등 다른 강남권 아파트들도 대책 발표 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 매물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지만 거래는 더 잘 이뤄집니다. 시세 기준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지난달에만 3.21% 올랐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이미 집을 샀다라거나 아니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청약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1순위 모집한 서울 대치동의 재개발 아파트는
106세대 분양에 18,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권 분양 아파트 중 가장 높습니다. 전매 규제는 길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열기가 정부의 이딴 고강도 대책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한 장밋빛 자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간다고 했고 오늘은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선방했다고 했습니다. OECD가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유리한 수치만 끌어다가 자화자찬할 때는 아니라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신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OECD가 수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하며 희망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성장률은 기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걸 언급한 겁니다. 청와대는 OECD가 우리나라의 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이 자화자찬할 때냐며 민심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요? 애당초 악화일로를 겪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구가고 있던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야당은 또 내년 성장률 예측치가 꼴찌나 다름없는 34위라고 발표됐는데 청와대는 이건 빼놓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향후 40년간 평균 잠재 성장률을 1.2%로 현재보다 낮춰 전망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 청와대 일부 수석 교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매각한 주택이 이 면적형 역대 최고 실거래가인 11억 3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도 차익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2006년 구입 후 2017년 5월까지 11년간 3억 7,800만 원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3개월 동안 4억 7,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막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 15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달라고 했지만 노 실장이 얻은 시세 차익의 42%는 현 정부 들어 발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에선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라인 교체 요구도 거론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혼란과 불신이 생긴 것은 틀림없다며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확신이 유지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취재는 물론 시중의 민심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은 어떤 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서울 아파트 값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한 지난달 7.10 대책 이후 4주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09%에서 0.06%, 다시 0.04%로 둔화된 상태죠.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목요일 발표될 통계에선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상승률 0.04%가 나온 지난 3일 세종시는 2.77%, 공주시 1.13%, 구리시, 부산, 해운대 등이 0.4%를 웃돌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3%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8억 4,6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59%나 뛴 거죠.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외에 내놓은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 원고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측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이런 연설문을 작성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 수도권 등의 전세값을 보시면요. 증가율이 7월 말에 비해 임대차법 시행 후인 8월 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다. 즉 우리 정부가 유달리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9%로 OECD 평균 1.1%보다 낮습니다. 예. 그런데 2018년은 종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던 해죠.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거래세의 비율은 1.5%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합치면 3.9%인데요. 4.3%인 영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부동산 세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윤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 유리한 수치만 인용을 해서 연설문을 작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 대통령 발언이 민심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통계랑 청와대 참모들이 보는 통계는 서로 다른 건지. 예, 정치에 있어서는 통계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인데 청와대가 이걸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50일째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전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낡은 주택 여러 채가 무너졌고 나무가 쓰러져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싱크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서울의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주택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건물 잔해와 흙더미에 가구도 파묻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지은 지 50년 된 주택 기와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도 35년 된 2층 단독주택이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접근을 통제하고 덮개를 씌웠습니다. 빈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안전조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해라. 혹시나 길 가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은 사람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하라고 내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침 8시 5분쯤 집중호우로 출입이 통제된 마포구 불광천 주변에선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성동구 성북천에선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가 쓰러졌고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 승용차 6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도로 파손도 잇따랐는데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단지 입구 건널목엔 깊이 3m, 너비 2.5m의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계속된 비에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서울 시내 도로 파임 신고도 7,071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인천에서는 터널 진입로에 흙더미가 쏟아져 왕복 4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잠수교는 벌써 열흘째 물에 잠겼고 저지대 도로 여러 곳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차도에 쏟아진 흙더미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과 남청라 IC 사이에서 흙더미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근 차량, 매몰된 차량이 있거나 요구지도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런 거 없어가지고 차량 통제하고 안전조치 도와드리고. 인천에서 김포로 향하는 3개 차선 일부가 막히면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다 사고 4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선 오후 1시쯤 청량터널 진입로에 흙더미가 쏟아져 왕복 4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근 경사로 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아직 복구 중이라고. 한두 시간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장비로 치우고 나중에는 살수차로 청소 다 하면 복구가 된다고.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오전 동안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은 이처럼 불어난 물에 차도가 잠겨 오후까지도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팔당댐 등 방류량 증가로 잠수교 수위도 여전히 통행 가능 수위를 2m 이상 웃도는 8m 안팎이어서 잠수교 통행 제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장맛비는 주춤해졌는데 이번에는 강 하류 지역에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하류에 고스란히 쌓이면서 지자체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 김다로 기자가 가봤습니다. 해변 백사장을 따라 검은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수초와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금강 하구인 서천 해변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떠내려온 쓰레기 양만 800톤에 달합니다. 하구 쪽에 물을 열으면 물이 이리로 온다고. 그럼 쓰레기고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보는데 나가들 못 오는 거지 이제.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는 누군가 사용했던 옷과 장화, 수박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만조와 너울성 파도가 겹친 지난 6일에는 쓰레기 더미가 도로와 집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못 살아요. 아주 지붕 위로 물도 다 넘어가고 저 뒤까지 다 오래 놀러 가요. 영산강 끝자락인 목포항 일대에는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물때에 맞춰 33만 제곱미터의 쓰레기 섬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수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흘러왔는지는 가늠조차 못합니다. 여기 항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양도 그러고 인력 갖고는 대단하고 배가 지금 온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폭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하천 하류 지역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주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곡성의 산사태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인근 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콘크리트 자재가 덮쳐 참사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도로공사 책임을 맡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주택 5채를 집어삼킨 전남 곡성 산사태 현장입니다. 매몰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공사장에서 날아든 콘크리트 더미가 집 앞에 파묻혀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 위쪽으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의 토사가 먼저 무너져 내리면서 8단 콘크리트가 집을 덮쳤다고 지적합니다. 자재가 저런 거 전부 그 세멘트요. 그거 여기까지 와갖고 집을 덮쳐본 것이요. 이게 집이 뭔 힘이 있어. 그런 게 주민들 전부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로 공사 당시 발파 작업을 하면서 집안이 약해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주체인 전라남도 도로사업소 측은 자체 원인 조사를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있거든요. 조사 나오면은 그때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원인 분석에 나설 방침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 주말 합천 물난리 때 휩쓸려간 소 한 마리가 80km 떨어진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합천 지역에서만 3,000마리가 넘는 소돼지가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은 합천댐의 갑작스런 방류가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합천의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강변 풀밭에서 큰 눈을 껌뻑거립니다. 귀에 있는 표를 확인해 보니 지난 8일 물난릴 때 경남 합천에서 떠내려온 86개월 암소였습니다. 합천의 축사에서 밀양까지 물길로 80km를 나흘 동안 떠내려온 겁니다. 소 주인과 가족들은 기적같이 돌아온 소가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돌아오든지 죽든지 살아가라고서 그 문을 열었어요. 세 칸을 열어. 정말 소를 쳐다보면 제거나 우리 동생까지만 쳐다보면 이것도 살아있는 짐승인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반갑고요. 합천군은 이번 홍수로 한우와 돼지 3,300마리를 포함해 피해액이 26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합천댐은 1989년 준공 이래 가장 많은 양을 방류했습니다. 합천댐의 초당 방류량은 현재 480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에는 초당 2,600톤이 넘게 방류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댐 방류가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합니다. 이러되면 뭐 댐도 못 믿는 거지. 그리고 물을 평상시에 물을 많이 가두어가지고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뺐으면 이런 상태가 없는데 평상시에 물을 많이 가뒀단 말입니다. 합천군과 군의회는 폭우에도 평균 조수량 83%를 유지한 합천댐의 물관리 실패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이 정도라면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합니다. 중부 지역의 장마가 오늘로 49일째 이어지며 내일이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에 안 차 오늘 16일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상청의 예보가 맞지 않아서 해외 날씨 앱을 찾아 헤맨다는 뜻의 기상유목민이란 말도 생겼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중부 지역의 장마. 오늘로 장장 49일간 이어지며 2013년 최장 장마 기간과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 해안에 많게는 80mm,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번 장마는 내일 단독으로 50일 최장 기록을 세운 뒤 오는 16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올해 5월부터 다시 북쪽에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북한까지 정체선선이 다시 활성되었다가 16일까지 장마철이 이어짐에 따라서 장마예보가 자꾸 뒤로 늦춰지며 비 피해가 이어지자 다른 나라의 날씨 앱을 찾는 기상유목민도 생겼습니다. 지난 9일 서울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체코와 노르웨이의 날씨 앱이 비교적 이를 잘 맞춘 반면 기상청은 비 확률을 80%로 내다봤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비가 많이 내려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위주로 예보를 내리다 보니 주변부에 오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장마 때도 큰 홍수 피해가 난 남부지방의 예보는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다만 유럽이 수십 년 동안 독자적인 수치 모델을 연구해온 데 비해 우리 기상청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대문 시장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계속 출근을 했던 데다가 근무지가 점포만 500개가 넘게 있는 상가여서 우려가 커집니다. 코로나 소식 먼저 황병준 기자입니다. 515개 점포가 들어선 남대문 시장 중앙상가. 이곳에서 오늘 상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상인 8명이 확진된 인근 케네디 상가에서 감염이 번진 겁니다. 매출은 이제 어차피 지금 완전 스톱됐어요. 불안한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일단 장사를 떠나서 불안한 마음이.
확진자 A씨는 케네디 상가의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무증상인 채로 지난 8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건물에만 515개 점포가 들어서 있고 등록된 상인은 566명에 달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를 비롯해 교회발 N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선 감염교인과 접촉한 가족 등 4명이 2차 감염자로 파악되면서 김포시는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예배 후에 식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추정 감염 경로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에선 지난 4일 방문한 일가족 중 1명이 6일 확진을 받았는데 KBO 측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져 밀접 접촉자가 없었다며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명준입니다. 부산에선 하루 사이 1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확진자 가운데는 학교 평생교육반에서 수업을 듣던 60대 수강생의 어린이집 원장도 있어서 비상입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학교 복도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이틀 전 이 학교 평생교육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5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수업을 들은 60, 70대 수강생 5명이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수강생들의 가족 4명까지 감염됐습니다. 가족 중엔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곳 학교에서 지난달 31일까지 평생교육 수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업이 끝난 뒤인 지난 3일 첫 증상이 나타났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확진자 1명의 배우자가 지난달 44명이 감염된 러시아 선박의 수리공이었다며 이번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수리공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간 중에 감염이 지나갔는지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도 어제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부산에서만 하루 사이 해외 입국자 1명을 포함해 1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 집이 5년 동안 88억 원을 모금해 놓고서는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2억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돈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도 돈인데 일부 간병인의 경우에는 할머니들에게 몹쓸 말을 한 정황도 포착돼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나눔의 집에 모인 후원금은 88억여 원.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88억 원 가운데 할머니를 위해 쓰인 돈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토지 매입과 생활관 중축 등에 수십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임야 구입 등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억 원을 포함해 약 38억 원에 이릅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조사단은 일부 간병인이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의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가 공모를 부정하는 듯한 문자 내용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언 유착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엔 없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A4 용지 24장 분량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30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모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명시된 이철 전 대표가 두 사람의 범행 공모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3월 6일 약속한 부분이 부정돼 일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는 문자를 이 전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전 기자를 통했지만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2달 동안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327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부산 녹취록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 일행이 유시민 수사와 별개로 취재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만 하지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중앙지검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증거는 향후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차를 새로 뽑은 지 2주 만에 엔진오일 절반이 없어졌다면 차주 입장에서는 이러다 혹시 달리던 중에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결함은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이 현대자동차 신형 모델 차량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계속 달려도 괜찮은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가 전문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동안 10만 5천 대 이상 판매돼 3분의 1대꼴로 팔릴 만큼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일부에서 엔진오일이 급감하는 증상이 발생해 차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달 전 신차를 받은 안모 씨는 20일 동안 900km 정도 탔는데 엔진오일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오일이 계속 감소되니까 인터넷 등에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는데 이때까지 탔던 차들이 오일이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엔진 오일이 급감한다는 또 다른 차주의 협조를 받아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엔진 오일이 절반가량 남은 문제 차량. 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2주 동안 약 800km 운행한 뒤 다시 게이지를 확인했더니 바닥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통이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현대차 공식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도 엔진 오일만 보충해준 뒤 2,000km를 더 탄 뒤 다시 확인하자는 답변만 돌았습니다. 썩은 일을 가르치는 회사에서 아마 아직 지침이 내려내었으니까. 전문가들은 5에서 6리터에 달하는 엔진 오일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0km 정도 되면은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거든요. 1, 2개월 끌었는데 엔진 오일이 확 주는 현상이 눈에 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엔진 오일이 급격히 줄면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에 불이 나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은 쿨링 효과와 그다음에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고등이 만일에 뜨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해당 차량 엔진오일 불만 접수는 234건으로 하루에 2건 이상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게이지 등 일부 부품 때문 일어난 일이라면서 차량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주들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혹시나 화재라도 일어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 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2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징계도 크게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해명했는데 이 자료를 확보한 야당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외교관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지만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일본 등 제외 공간에서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은 양국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비위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도 33건에서 5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내부 절차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하지만 야당은 반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이 허울뿐인 무관용 원칙이 외교부를 국위 선양이 아닌 국가망신의 대명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사건의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정상통화에 거론된 자체가 큰 외교 실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긴 장마에 홍수가 잇따르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다시 검증해보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필두로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보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한 곳 어디서 물난리가 났냐며 자신 있으면 보를 파괴해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정비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비만 오면 하천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천에서 논으로 물이 넘어가요. 김부겸 전 의원도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섬진강 인근 화개장터의 피해 현장을 찾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호 전 의원은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 절반이 잠겼을 것이라고 했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자신 있으면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4대강이나 태양광을 두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기보다 이재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일손도 없는 사진을 올렸다가 의회의 역풍을 맞고 사진을 삭제한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역구 홍수 뉴스가 나가는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나면 정치인들의 처신이 누구보다 어려운데 오늘은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정치인들의 표정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SNS에 올라온 사진 몇 장. 수해 복구에 참여한 사진이었죠. 그런데 장화에서 광이 난다. 옷이 깨끗하다. 사진 찍고 쇼한다. 악플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재해 현장마다 반복됐던 정치인 인증샷 논란을 불러온 거죠.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 장화를 신고 장갑을 낀 뒤 본격 작업에 나서는 심 대표. 쏟아진 흙탕물에 엉망이 된 집안에서 의자를 옮기다 머리도 부딪히고 무거운 가재 도구를 동료 의원과 함께 옮겼죠. 심 대표의 인증샷 논란에
복구 활동 사진을 올리지 않다가 뒤늦게 흙투성이가 된 모습이 공개된 태영호 의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수해 현장을 찾았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옷에 흙 한 방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흙을 퍼내는 주 대표. 땀 한 번 훔쳐내고 다시 삽질을 합니다. 팔뚝에도 온통 흙이 묻었죠. 휴식 끝. 작업 복귀. 야당의 선수를 뺏긴 민주당도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았죠. 김태년 원내대표. 빗속에 김희설인 안경을 낀 채 부지런히 삽질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도 좁은 둑 위에 서서 고인물을 퍼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도 실제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까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서 저희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삽질이라도 한번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피해 현실을 보고. 그래서 말도 아끼며 조심스럽죠. 여기 와서까지 공수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수해 복구에만.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 멀리서 찾아와준 정치인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반짝 관심에 그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해 복구와 또 이 개선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해가 생길 때마다 개선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치인들.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정치인 본연의 일이 아닐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던 중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난데없는 상황에 미국 국가안보에 위급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는데 백악관 인근 한 200m 거리에서 총성이 울린 탓이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남겨졌는데요.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 경호원이 불쑥 끼어들어 말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다가 귓속말로 상황을 듣고서는 그대로 나갑니다. 브리핑은 3분여 만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트럼프는 집무실로 피신했습니다. 바로 직전 워싱턴 17번가 도로에서 51세 남성이 백악관 쪽으로 접근했고 당시 외곽 경비를 맡고 있던 비밀경호국 요원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소리가 2번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상태가 위중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사건이 마무리되자 브리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There was a shooting outside of the White House and seems to be very well under control. But there was an actual shooting and somebody's been taken to the hospital. 남성은 총을 쏘는 신용만 했는데 비밀경호국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이라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백악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총을 쏜 요원의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총격범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한밤중 폭동과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총에 10대가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번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무법 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흰색 차량이 유리창을 들이받고 깨진 창으로 들어가선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져 나옵니다. 차량을 대놓고 물건을 싣는가 하면 훔치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합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상의 1마일로 불리는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약탈했습니다. 고급 매장과 대형 마트를 싹쓸이했습니다. I've lived here for 20 years and it's getting scary because you can't walk out now. 진압 경찰을 상대로 사제 최루탄과 돌로 저항하더니 일부는 총격전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이 총에 맞았고 경찰 13명이 다쳤습니다. Was an incident of pure criminality.
Chicago police have made more than 100 arrests for looting, disorderly conduct, battery against police. 폭동의 발단은 경찰의 총에 10대 소년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전날 낮 다른 사건에서 20대 용의자에게 경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게 SNS에 잘못된 정보로 번졌습니다. 약탈하러 가자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도심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년째 집권 중인 현 대통령이 80%의 득표율로 6연임에 성공하자 이에 반기를 든 건데요. 야권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까지 불법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섬광 수류탄을 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고통스러워합니다. Сколько можно терпеть вот этот бардак,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Я не понимаю вообще. 이틀 전 대선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80.2%를 득표한 걸로 나오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5년 임기인데 1994년 집권한 루카셴코는 이번이 6연임째입니다. 당국은 3천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В отдельных точках, где они собрали людей, они пытались захватить органы власти. 최대 경쟁자였던 티아노프스카야 측은 루카셴코가 행정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мы с ними не согласны,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есть совершен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данные.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at and we're deeply concerned by the Belarus presidential election. Severe restrictions on ballot access for candidates, prohibition of local independent observers at polling stations.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카셴코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화려한 뮤지컬 무대 뒤에는 배우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물밑 백조의 발 같다고 할까요? 이 배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들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발이 유행했던 18세기 유럽이 배경인 뮤지컬 모차르트. 각 배우의 두상을 일일이 본뜬 가발 100여 개가 쓰입니다. 인모여서 관리가 까다로운데 가발 전용 오븐까지 동원됩니다. 가발에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 집어넣으면 열을 주기 위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븐에 구워주는 거예요. 풀렸던 머리 모양이 살아납니다. 무대는 500여 벌의 화려한 의상들로 채워지는데 옷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상 담당은 단추와 주름, 바느질 상태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자주 하기 어려운 세탁은 소독약품을 뿌려 건조시킵니다. 빨간색 벨벳이라 객석에는 사실 노출이 안 되지만 볼프강들이 정말 땀이 1막 내내 묻으면 거의 옷이 들어본 무게가 2배로 변해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무대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턴테이블은 수시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공연에 사용되는 200여 개의 작은 소품에도 스태프의 정성 어린 손길이 미치는데 각기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 4종류의 어린 모차르트의 상자가 눈에 띕니다. 무대 뒤에서 무대 위를 빛내는 100여 명. 코로나19로 씨름하는 공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뮤지컬 공연의 숨은 주인공들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제75회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장충고가 창단 후 처음으로 5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회에만 스퀴즈 번트 3개로 광주 동성고의 허를 찌르며 점수차를 6대2까지 벌린 장충고. 하지만 폭우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고 하루가 미뤄진 오늘 다시 시작한 결승전. 경기만큼이나 치열한 양팀 덕아웃의 응원전 속에 광주 동성고의 거센 추격으로 5대7까지 좁혀진 5회.
장충고 1학년 정준영이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기는 2루타를 때려내며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장충고는 8회 초 2점을 내주며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이어진 8회 말 공격에서 또 스퀴즈 번트로 추가점에 성공, 동성고의 거센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9회 초 박정민이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9대7로 승리. 장충고가 75회 청룡기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서로를 얼싸안고 57년 만에 청룡기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에는 1회 기습적인 스퀴즈 번트 등 공수에서 맹활약한 3루수 김태정이 선정됐습니다. 바보 같은 주장 잘 따라오고 최대한 진짜 이끌려고 노력했는데 우승을 해서 한개 투구수 105개를 꽉 채우며 5.2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박태강은 우수 투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탓에 경기장을 떠나서야 가족들과 만난 선수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최고의 하루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할아버지가 40년 세월을 함께한 암소 누렁이의 고삐와 원앙을 풀어줍니다. 혼자 가 그래. 300만 관객을 울렸던 다큐 영화 원앙소리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누렁이는 한 식구였습니다. 평생 논밭을 일궈준 누렁이에게 해롭다며 농약도 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소가 고된 들일을 끝내고 서로 위로하는 풍경을 시인은 한 폭의 수묵화라고 했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끝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지난해 횡성 어느 축사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암소가 등이 시커멓게 걸린 채 100m 떨어진 주인 집으로 탈출해 머리로 마루를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잠에서 깬 주인이 축사로 달려가 송아지 8마리를 구해냈습니다. 어미소는 새끼들을 살리고 그 이튿날 숨졌습니다. 섬진강에 둑이 터져 마을을 덮쳤던 물이 빠지자 어제 구례에서는 소 구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다 집과 축사 지붕에 올라타 목숨을 건졌지만 오도 가도 못한 소를 내리려나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가까스로 땅을 밟은 소들은 탈진해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당겨도 먹이로 유인해도 소용없던 어느 소를 움직인 것은 핏줄이었습니다. 포기한 주인이 죽은 송아지를 끌고 가자 그제서야 새끼를 따라 나섰습니다. 뱃속에 새끼를 품고 지붕으로 피신했던 어미소는 그 몸으로 이틀을 꼬박 버텼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뒤에야 마음을 놓은 듯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소들은 산꼭대기 벼랑에선 암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피난 갔다가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소그러므로 천리 간다는 우보천리 그대로입니다. 유난히 소를 좋아했던 춘원 이광수는 이렇게 소의 덕을 찬미했습니다. 느리고 부지런함, 유순함, 침묵함, 그리고 일생에 한두 번 노할 때는 그 우렁찬 울음. 그러면서 말은 잔소리 많고 까불고 나귀는 방정맞고 성미사납다고 했죠. 우생마사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던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제 힘만 믿고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 지쳐서 죽지만 소는 물살에 몸을 그저 내맡기고 떠내려가다가 물가에 닿는다는 얘기죠. 숫자 많고 힘세다고 해서 민심의 순리를 거스르고 매사 요란하게 오만을 부리는 우리 인간 세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8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지붕 위의 소였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른 지역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마의 영향권에서는 잠시 벗어나지만 그래도 우산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0에서 80mm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로써 장마가 끝나겠습니다. 다만 중부 지역은 아직도 끝이 아닌데요. 모레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 가장 긴 장마와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 두 가지를 동시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비보다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11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